논문을 작성하려던 어느 날 나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수많은 철학 서적들 사이에서 나는 끝없는 고민에 빠져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맥스 셸러의 가치의 계층이었다. 아니, 생각해보니 오늘은 논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썰을 몇 가지 써보는 날이 아니었던가? 가치의 계층을 바탕으로 풀어낼 재미있는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나는 칠판 앞에서 있던 대학 시절 철학 교수님이 말투를 떠올렸다. 맥스 셸러의 가치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 나름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 가치는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해 있다는 걸 잊곤 해요. 그 순간 나는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이 얘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잡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회사는 대기업이었고 나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른 아침마다 동료들과 함께 회의를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서인 수아와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아침 회의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휴게실에서 앉아 있는데 수아가 슬며시 다가왔다. 가치라는 거 참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해? 같은 사물을 보고도 누구는 가치 있다고 여기고 누구는 그렇지 않잖아. 나는 수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그래서 철학자들이 가치를 계층으로 나눈 거지. 맥스 셸러라는 사람이 특히 이 분야에서 유명해. 그는 가치를 감각적 가치, 생명 가치, 정신적 가치, 썸스러운 가치로 나눴다고 해. 그때만 해도 수아가 그 말에 그렇게 흥미를 보일 줄 몰랐다. 정말? 그거 재밌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우리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 감각적 가치는 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쾌락이랄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커피를 마시며 느끼는 만족감이나 회사에서 나눠주는 간식 같은 걸 포함할 수 있겠지. 생명 가치는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적용될 거야.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 것들이야. 그리고 정신적 가치는 업무 성과에서의 만족감이나 인정받는 것, 혹은 배움의 기회를 통해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을 뜻해. 마지막으로 성스러운 가치는 우리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말하지. 예를 들어 종교적인 경험, 혹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될 거야. 마치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잘 안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요즘 회사에서 일하면서 감각적 가치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 후로 수아는 일에 대한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에 각성한 사람처럼 보였다. 예전엔 커피 한 잔에 만족하며 웃던 그녀가 지금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협력과 신뢰를 더 소중히 여겨갔다. 또한 그녀는 주말마다 등산이나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고 나도 그런 그녀를 보며 동기를 얻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대화가 참 소중했다. 맥스 셸러의 가치로는 단순한 학술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치들을 통해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커피가 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을 했다. 참, 맥스 셸러, 당신 덕분에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여름밤,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한 신기한 카페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아시모프 카페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로봇 바리스타들이 모든 음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의 로봇들은 전부 로봇 사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장은 과학소설 팬이자 엔지니어 출신인 김지훈 씨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시모프의 소설을 사랑해왔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로봇 바리스타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물론 로봇들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시모프의 로봇 사원칙을 프로그래밍에 반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는 한 꼬마 아이가 엄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무척이나 호기심이 많았고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카운터 위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의 하나인 알렉스는 그것을 감지하고 즉시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장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알렉스는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아이를 주시했습니다. 결국 로봇에게 지시를 내리는 인간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마침내 엄마가 아이를 불러서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알렉스는 다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알렉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로봇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카페가 거의 닫힐 무렵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가 나 보였고 로봇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같은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라고 소리치며 로봇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남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 베타는 두 번째 원칙에 따라 그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첫 번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그 남자가 로봇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는 순간 베타는 자신의 팔을 재빨리 움직여 남자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고객님,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베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자제력을 잃었고 결국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인장 김지훈 씨가 달려와 상황을 정리하고 그 남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번 사건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로봇 3원칙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로봇은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닌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존재임을 입증했죠. 그 이후로 아시모프 카페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며 서로를 돕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죠. 마치 아시모프의 소설 속 세계가 현실로 다가온 것처럼 말입니다.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 단순한 소설 속이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윤리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규율로 자리잡게 되니 흥미로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전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예전에 호기심 많은 소년 동이는 공자의 인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스승으로부터 어느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이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동이를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갈등과 오해가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이의 스승은 동이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동이야,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 보겠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을 보여준다면 너는 진정한 공자의 제자가 될 것이다. 동이는 어떤 과제를 받아들였는지 모른 채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더 깊이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옆집에 사는 할머니와의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자신의 밭에서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이는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곧바로 할머니에게 찾아가 할머니, 제가 하루 종일 밭일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감동하며 정말 고마워. 동이, 내 덕분에 이 나이에도 밭 일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땜장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이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땜장이 아저씨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억울함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동이야, 나는 한 번도 남이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내 어깨너머로 날 지켜보는 듯한 눈길이 너무나 괴롭구나. 동이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자의 인을 실천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믿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서로를 의심하는 것은 공자가 말한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땜장이 아저씨를 믿고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동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땜장이 아저씨 주위에는 오해와 불신이 아니라 따뜻한 존중과 사랑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마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주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는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골 생활의 불편함을 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동이는 젊은 부부를 찾아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마을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농사일이, 즐거움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평화 등을 설명하며 동이는 부부에게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스승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동이는 마을 사람들과의 모든 이야기를 스승에게 전했습니다. 스승은 동이를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동이야, 너는 이번 한 달 동안 인을 실천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인의 진정한 의미다. 이제 너는 진정한 공자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스승의 칭찬을 들은 동이는 단지 스승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움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삶 속에서의 인실천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사회와 개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이는 앞으로도 언제나 인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사는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주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남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자기 자신의 선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험하다고 생각하며 불신과 경계를 가졌죠. 어느 날 철수는 자주 다니던 산책로에서 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재빨리 우물 아래로 밧줄을 내려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철수의 용기와
신속한 행동에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구해졌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자신도 뭔가 큰일을 해내었다는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철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상점 주인인 박씨가 자신이 바빠서 다른 이웃들이 구할 줄 알았다는 이유로 우물에 빠진 고양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박씨를 비난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본성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인 걸까? 등등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을의 현자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나서 철수와 박씨를 불러세웠습니다. 철수야, 박씨야, 너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냐? 누가 선하고 악한 사람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 믿고 있었고 박씨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자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맹자께서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셨다. 철수야, 내가 우물에서 아이를 구한 건 내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야. 박씨야, 내가 그날 고양이를 구하지 않은 것은 내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외부 상황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철수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를 구한 이유가 본성 때문이라고요? 그럼 박씨 아저씨도 선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단다, 철수야. 박씨 아저씨도 본성은 선해. 단지 그날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었을 뿐이지. 만약 맹자가 말한 대로 자기 수양과 교육이 있었다면 박씨 아저씨도 고양이를 구했을 거야. 우리의 본성은 모두 선해. 단지 환경에 의해 그 본성이 옥죄되거나 발현되지 못할 뿐이야. 철수와 박씨는 다시 한번 자신이 본성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 본성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제부터는 맹자가 말한 대로 자기 수양과 교육을 통해 그 본성을 더욱더 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철수와 박씨는 마을의 도덕적인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선한 본성을 믿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가치를 실천하며 사는 데 앞장섰습니다. 결국 그 마을은 또한 맹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자기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모두가 더욱더 행복하고 조화롭게 사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